농구는 결코 혼자 잘해서 이길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때로는 슈퍼스타 한 명의 힘이 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지만 단기전에서는 슈퍼스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스타가 필요하죠. 지난 10여 년간 NBA를 지배한 우승팀들에는 필요할 때 번갈아 나섰던 원투펀치가 존재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LA 레이커스에는 샤킬 오닐과 코비 브라이언트 콤비가 있었습니다. 코비는 오닐 이적 후 한동안 정상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스페인 특급 파워 가솔이 가세하면서 2009년과 2010년에 2년 연속 내리 오브라이언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닐은 2006년 마이애미 히트로 이적해 드웨인 웨이드와 짝을 이루면서 개인 통산 4번째 타이틀을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3번의 우승을 차지한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팀 덩컨과 토니 파커가 콤비를 이룬 가운데 주전급 식스맨 마누 지노빌리가 필요할 때마다 폭발해줬습니다. 이처럼 최후의 우승팀에는 마지막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슈퍼 콤비, 이른바 원투펀치가 존재했습니다. 대개 팀의 원투펀치는 득점으로 활기를 더해주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기록으로 보면 원투펀치의 평균 득점은 대부분 팀 내 1, 2위가 됩니다. 이러한 평균적인 잣대로 과거 댈러스의 원투펀치를 꼽는다면 제이슨 키드의 자리에는 식스맨 테리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키드는 득점을 하지 않아도 승부처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누구보다 침착하고 상대 흐름을 누구보다도 잘 읽는 선수였습니다. 1대1을 할지 2대1을 할지 그것도 아니라면 약속된 패턴 플레이를 할지에 대한 판단이 빠르고 대부분은 정확하기까지 했습니다. 키드가 노비츠키의 파트너이자 팀의 원투펀치로 거론됐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만 해도 댈러스는 만년 약체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 짐 잭슨, 저말 매시건, 제이슨 키드로 구성된 유망주 3인방이 잠시나마 댈러스를 볼만한 농구팀으로 변모시키는 듯 했지만 질투와 시기는 그 가능성을 앗아갔습니다. 마치 과거의 뉴저지 네츠처럼 그들은 상대에게 승수를 깔아주는 팀이었습니다. 같은 텍사스주에 연고를 두고 있는 휴스턴 로키츠와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승승장구하면서 이들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그랬던 댈러스의 운명이 한 사내에 의해 바뀌게 됩니다. 그는 바로 덕 노비츠키, 독일 국가대표 출신의 장신 유망주였습니다. 당시 돈 넬슨 감독은 1999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9순위로 선발된 그를 트레이드로 영입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전문가들은 아직도 센터에 미련을 못 버렸다고 혀를 찼습니다. 마침 바로 이전 드래프트에서도 백인 센터 크리스 앤스티를 선발해 제대로 써먹지 못했던 터라 노비츠키 지명은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노비츠키는 센터가 아닌 큰 키의 외곽 슈팅 능력을 가진 포워드였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받아먹는 슈터가 아닌 근성과 발전 의지를 가진 선수였죠. 초반만 해도 인사이드에서의 경쟁력이 다소 떨어졌던 노비츠키는 꾸준히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포스트업 게임에서 자연스럽게 양손으로 훅슛을 시도하고 더블팀이 붙으면 한 발을 더 빼 여유있게 골 밑을 공략하거나 동료에게 패스를 내줬습니다.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사기더웨이라고 불리는 페이더웨이 점프슛은 알고도 당하는 트레이드마크가 됐습니다. 노비츠키의 NBA 데뷔와 비슷한 시기에 댈러스는 또 한 명의 구원자를 맞았습니다. 바로 새 구단주 마크 큐반이었습니다. 2000년 봄 팀을 인수한 그는 전폭적인 투자로 노비츠키에게 날개를 달아줬고 덕분에 댈러스는 2001 시즌부터 2009-2010 시즌까지 10시즌 연속 50승 이상을 올렸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NBA 역사상 10시즌 연속 50승을 거둔 구단은 LA 레이커스, 샌안토니오 스퍼스, 보스턴 셀틱스 등 단 4팀 뿐이었습니다. 노비츠키가 처음 NBA에 데뷔했을 때만 해도 기자들은 그를 숫기 없는 청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터뷰도 머뭇거리고 스포트라이트도 어색해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그는 한 나라의 농구 종목을 대표하는 선수이자 댈러스의 프랜차이즈를 이끄는 성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청년으로서의 황금기를 이곳에서 보낸 셈이죠. 2010년 여름 자유계약 선수가 된 그가 댈러스를 자신의 처음이자 마지막 NBA팀으로 삼기로 결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총 계약 기간은 4년 만료가 되는 2013-2014 시즌이면 36살이었습니다.
사실상 NBA 선수로서의 마지막 장기 계약인 셈이었죠. 2011 시즌을 앞두고 그는 댈러스야말로 내가 있어야 할 팀이다. 내 심장은 댈러스에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이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ESPN과 폭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등 유력 스포츠 전문지들은 당시 댈러스를 서부 2, 3위로 전망했습니다. 노비츠키가 건재하기 때문이었는데요. 비단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매 경기 그에게 자로 잰 듯한 어시스트를 전달하는 플레이메이커 키드가 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키드는 2007-2008 시즌 중 위대했던 선수 생활에 긍정의 마침표를 찍을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바로 우승 후보 댈러스로의 트레이드였습니다. 댈러스는 그에게 낯익은 도시였습니다. NBA 데뷔 후 첫 새 시즌을 이곳에서 보내며 잠시나마 댈러스를 신바람 농구의 도시로 탈바꿈시킨 바 있었습니다. 1997년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피닉스 선즈로 트레이드됐던 그는 그때보다 더 성숙하고 노련한 선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키드는 NBA 스타들이 가장 손발을 맞춰보고 싶어하는 선수이자 당시 현역 선수 중에서는 감히 따라올 수 없는 트리플 더블 105회 기록의 소유자였습니다. NBA 파이널에도 2년 연속 진출했었습니다. 비록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약체 뉴저지를 확 바꿔놓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각광을 받았던 선수였습니다. 키드는 스티브 내시와 함께 NBA에서 나이를 먹지 않는 대표적인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데뷔 16년 차였지만 여전히 30분 이상을 소화하며 조카뻘 선수들과 몸을 부대끼고 있었습니다. 기록에서조차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제이슨 테리, 캐런 버틀러 등 득점력 좋은 선수가 많은 탓에 개인 득점 기록은 다소 떨어졌지만 평균 9개 이상은 밥 먹듯 하는 어시스트와 웬만한 포워드 뺨치는 리바운드 실력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키드의 슛이 여전히 발전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는 에이슨 키드라고 불렸습니다. 점프 슈팅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점프 슈팅을 의미하는 제이를 이름에서 빼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댈러스 합류 후 그는 3시즌 연속으로 40% 이상의 3점 슛 적중률을 기록했습니다. 시도나 성공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슈팅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과거에는 키드의 매치업 상대가 오픈 찬스임에도 불구 막지 않고 동료 선수의 도움 수비를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들어갈 확률이 적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댈러스에서 그는 혼자 두면 위험한 전문 스코어러의 경지에 이르렀고 특히 사이드에서의 적중률이 좋았습니다. 노비츠키와 마찬가지로 키드는 선수 경력에서 우승을 노릴 만한 몇 안 되는 기회를 맞고 있었습니다. 당시 댈러스는 노비츠키와 키드의 원투펀치를 도울 유망한 선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댈러스는 2명의 원투펀치를 통해 댈러스 최초의 NBA 파이널 우승을 차지합니다. 얼마 전 끝난 2023-2024 NBA 파이널에서 댈러스는 루카 돈치치와 카이리 어빙의 원투펀치를 앞세워 우승을 노렸으나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댈러스가 노비츠키와 키드 이후 다시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인지 기대되는 다음 시즌입니다.